내 인생의 폴라리스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랜만에 오세요. 뵙는 느낌이네요. 지난주는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 그래서 전화로 뵀었는데 네. 야위셨어요. 네, 이제 다 나아서 다 아주 나으셨어요. 팔팔합니다. 네. 역시 소녀 감성에는 머리띠죠. 머리띠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띠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머리띠해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우는 제가 참 네, 네, 환갑을 지나면서 처음 보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네. 수면과 수면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아, 기사 네. 소개를 했었어요. 어떤 네. 자세로 자는지가 이 심리학과 같이 분석이 될 수 있다. 건강 네. 상태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그 저 잠자는 자세하고 성격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뭐 언제나 딱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면이 우리 어떤 마음의 건강과 관련 있는 건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힘들 때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먹는 거. 잠자는 것부터 이제 좀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을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잠을 자는 자세, 가령 이제 똑바로 자느냐, 네. 옆으로 누워서 자느냐, 엎어져서 자느냐, 그거 갖고 성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뭐 수면학자라고 조사한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뭐라고 뭐 이렇게 똑바로 자게 되면 사교적이라고? 네. 똑바로 자게 되면 사교적이에요. 그리고 뭐 옆으로 누워 자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상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거는 경험담에서 나온 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혀 카톡에서 자상하지가 않나 보네 그럼. 남에게 다리를 얹고 자는 사람. 네. 그 어떤 기사에서 얘기하기는 꼭 안거나 팔다리를 두른다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대방에게. 네, 얹고 자는 게 아니라 두른다면 배려심이 강하고 보살핌을 좋아하는 성격이다라는 분석이었어요. 그 기사에서는. 근데 근데 직접 경험하신 분은 제가 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그렇게 네. 얹고 자는 분은 의존적이야. 오히려 그런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 어디 갈까봐 지금 이제 그렇게 얹고 네. 확인하고 주무시는 거야. 근데 이제 얹힘을 당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남에게 다리를 얹고 자는 사람들 정말 싫어합니다. 나쁜 점 뭐 없을까요? 제가 아는 2명은 모두 이기적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본인이 다리를 얹고 잔다는 거죠. 다른 상대방에게.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른 얹힘을 당한 상대방이. 사람은 그거 좀 불편하죠. 네. 몸 움직이는 것도 조금 아무래도 좀 네. 부담스럽고 네. 상대방 깰까봐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거는. 네. 엎드려서 저는 벽 타고 올라가는 자세로 자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 자세가 다 틀려요. 박사님은 어떤 자세? 저는 그냥 옆으로 자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자상한 그 성격이라고 네, 말씀해 자상한 그냥 성격이라고. 뭐 맞는 그러는데. 말이라고 네. 자상한 거로. 저는 자상이 1도 없어. 나 이제 그러고 보면 자는 자세를 보면. 네. 심리학 얘기라서 잠깐 그냥 네, 붙여봤고요. 재밌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몇 주 동안 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이렇게 내면으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자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감정. 감정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상담을 이제 앞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놓여하세요. 그 말은 저희가 정말 일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하루를 지냈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다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죠. 네, 사실이죠. 네. 뭐 하루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오늘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조금은 화가 났고, 어떤 것 때문에 뭐 슬펐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참 없죠. 설령 그런 감정을 눈치를 채더라도 아마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100%. 네. 설령 감정의 동요나 어떤 그런 느낌을 감지를 하셨더라도 다들 엄살 부리지 마. 너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애써 그냥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해 버리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뭐 지금 울지 마, 뭐 뚝 그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나게 되면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알아차리는 것도 힘들고 더욱더 표현은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정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억압을 하거나 이제 꾹꾹 눌러 담거나 아니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빵 터지죠. 빵 네. 터지거나 폭발이 되거나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박사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저는 왜 한국 분들을 보고 다혈질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냄비 근성이라는 네. 말이랑도 좀 맞아 네, 떨어지면서 냄비 근성이다 다혈질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많이 참았다. 그렇게 갑자기 폭발할 정도로 다혈질이라는 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멀쩡했던 게 아닌 거라. 그리고 갑자기 빵 터질 때는 참아왔던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 폭발을 하는 건데 네. 그거를 그래서 다혈질이라고 옆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다혈질이 우리의 특성이 아니고 그만큼 참고 참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성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워낙 정말 참을 일이 많았죠. 부침이 많았죠. 네, 부침도 많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인의 문화 정서에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감정이 이렇게 좀 올라오면 참고 이제 좀 눌러보는 게 어떤 뭐 이렇게 가장 우선시되는 어떤 행동으로 좀 미덕으로도 여겨졌으니까. 미덕으로도 여겨졌던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참는 것과 눌러 담는 것에는 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참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꾹꾹 누르는 거죠. 부정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기도 전에 이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뭐 슬픈지 어떤 감정인지도 보기도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제 다른 뭐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감정에 대한 처리 방식이 이렇게 좀 어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것들로 옮겨간다던가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거나 그냥 뭐 단절을 해버린다 대화를 단절을 해버린다거나 뭐 담배를 피러 나간다거나 하는 어떤 행동적인 것들로 좀 이렇게 억압을 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로 참는 건지는 이제 물음표가 드는 거죠. 저희 할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내 가슴에 무덤이 수천 개는 있다. 네, 그러니까 한이죠 한. 예, 네. 그 무덤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를 다 그냥 땅 속에 파묻은 거겠죠. 그게 수천 개가 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거로 네. 기억하거든요. 네. 감정에 대한 가치를 좀 가볍게 여겨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리하다. 네. 예리했어요? 예리했어. 이성이나 예절이나 공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무게를 두는 가치 맞아요. 있게 생각하는 기준이라면 감정은 좀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감정 낭비라든지 감정 사치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이 감정을 가지면 마치 이거는 뭐 가치가 좀 낮은 거니까 빨리 없애거나 내가 무시하거나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몸에 배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런 시각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뇌과학. 네, 네. 네. 그럴 때에는 이성과 감정이 분리된 것으로 좀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감정과 이성적인 감정을 처리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아예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들을 몰랐던 시기에부터의 사고는 이분법적인 네. 사고로는 감성은 조금 가볍고 네. 눌러야 되고 조금은 무시해도 좋은 것들로 인식이 되고 오히려 이제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좀 얘기하신 것처럼 감정을 약간 좀 이제 가볍게 여기고 조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사고들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그걸 데카르트적인 사고 예, 이분법적인 방식이라고 사고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전에 그런 걸 배우면서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경시해야 될 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입장이라 네.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들고 오신 그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을 때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미성숙하고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제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조금 뭐 차가울지는 모르지만 좀 차분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렇지. 걸 보면은 참 그런 오해들이 아직까지도 참 이렇게 짙게 남아 있구나라는 아 그게 생각이 오해예요? 네,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제 생각을 하면 좀 오해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감정에 대한 것도 잘 조절하고 내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감성 지능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감정에 이제 밝은 사람,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말씀을 네, 들으니까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것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작가가 그러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이 화자한테 자기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유혹에 강한지 약한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유혹을 당해 보면 그때 알겠지. 내가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네. 허물어지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당해 보지 않으면 그 유혹에 강한지 약한지 본인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네. 없었던 거거든 유혹이. 네. 근데 없었던 거를 갖고 내가 유혹에 강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네. 감정이라는 것에 내가 밝고 아까 밝다는 표현이 참 좋아서 제가 좀 차용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에 밝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 네. 감정 자체를 그냥 가슴속에 없는 무덤으로 거다. 파묻혀 놓거나 네.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사람은 네.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같은 논리로. 그렇죠. 네. 오히려 어떤 것을 잘 조절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밝아야 그거에 밝아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를 더 알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어둠으로만 몰아놓고 아니다, 뭐 화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다, 그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무시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정체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박사님은 이 어록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의 어록은 뭐였어요? 감정의 정체를 알자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 친구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네. 왜 왔다 갔다 거리는지.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서 어떤 표현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감정에 속지 말자. 그래서 감정에 속아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뭐 좀 이성적으로 대처하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제일 많이 감정에 쓰죠. 휘둘리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되게 그 생각에도 많이 휘둘리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뭐 나는 언제나 이렇게 뭐 해야 돼. 나는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에도 휘둘려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감정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얘기해 주셨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가벼운 걸로 생각했던 우리의 인식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을 좀 알아보자. 파악을 해보고 내가 좀 감정에 밝은 사람이 돼보자 라고 결심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합니다. 갑자기 그 드라마 제목이야 노래 제목이야 어서와 감정은 처음이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봐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네. 어서와 뭐 미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정을 정면으로 저희가 대하는 거는 저는
네. 박사님 말씀 듣고는 처음으로 한번 그럼 정체를 알아볼까라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감정을 만나면 돼요? 네,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자체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다른 좀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네. 그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러게요. 말씀 이어가세요. 네. 그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이제 정말 많은 폭력과 어려움에 노출이 많이 됐었던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비로소 조금 안전한 장소에 가서 안전한 어떤 환경에 갔을 때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어른들도 사실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본 어른들이 아무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양육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아팠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와. 한 번도 그거를 유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엄청난 가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을 초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이제 느꼈을 때 뭐 양육자가 없어져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양육자가 나한테 밥을 제때 안 줘서 화가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성장 환경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조절하는 거를 당연히 다른 사람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 이제 감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머리에서 이제 정말 시키는 생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가라앉히는 능력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부모님한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중양육자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물려줄 수 있는 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거는 이 감정을, 정말 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요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려주고 싶은데요. 네. 정말 물려주고 싶은 네. 유산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늦지 말씀 드리고 않았습니다.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네. 벌써 많이 보여줬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시점에서나 인생의 우리한테 어느 그걸 시점에서나 물려주려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운을 떼면 네. 우리 애는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할 것 같아. 너나 잘해. 나한테 얘기하시면 너나 잘해 이럴 것 같은데. 네, 안 늦었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어떤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알아차리고 조절하고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면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네. 네.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걸 유산이라고 레거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거는 뭐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달러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무게고 가치인 것 같은데. 자세인데요. 그런 자세 안 늦었다고 하니까 안 늦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도 조절이 안 되는데 안 늦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절할 네.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가 봅시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중요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다 나오셔서 맑은 음성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네. 의견을 주신 분은 저는 자기 감정을 회피하면서 다 그런 거야 하며 지나가는 세대를 올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산하는 세대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자신만 챙기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형으로 보일 정도로 젊은 세대는 그렇지만 그러니 참는 것도 잘 못하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자신을 잘 돌보고 챙기는 세대이니까 저희처럼 참고 살지 않아서 덜 폭발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괜히 훅 드는 생각은 참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은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참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그 참는 것의 흐름은 약간 그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차이면 맞아요. 그러면 폭발한다고요? 옆으로 간다고. 내가 안 참으면 그 참아야 되는 무게가 옆으로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서로 좀 참는 무게가 비슷하면은 덜 충돌할 텐데 네. 내가 안 참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참아야 되는 질량이 저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참아야 되는 무게가 더 많아진다는 뭐 어떻게 갑자기 생각하세요, 박사님?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택지를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구나. 참거나 참지 않거나. 그렇죠. 이런 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고 봤을 때 선택지가 참거나 참지 않거나는 나에게 행동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참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힘들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하기도 힘들고 옵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너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려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택지를 두 개로만 두지 말고 또 감정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좀 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멈춰보고 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밝혀보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내 선택지도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참지만 뭐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한다 이런 선택지도 있을 수 있고 참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표현하는 법을 생각해 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참거나 참지 않거나 너 지금 못 참았네 너 지금 너무 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조금 감정 조절 과는 좀 멀어지게 될 것 같아요. 또 사랑하죠? 난 또 빠졌어. 난 우리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그냥 딱 지도를 그려주시고 야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너 딱 두 개만 갖고 고민하는데 그게 길만이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눈이 열리네. 눈이 열려. 이런 학생 좋죠. 네, 그렇죠. 모든 매일 반하는 학생 너무 좋죠. 네. 저는 박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아 정말. 네. 네. 자 그러면은 선택지를 좀 알아보죠. 네, 선택지를 이제 알아보려면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슬픈지 짜증 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또 왜 좋은지. 그렇죠. 왜 좋은지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 나쁜 쪽만 생각하는데 전 좋은 쪽도 많거든요. 너무 중요한 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좀 기분이 좋다. 그러면 나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이제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뭐 우울하고 화나고 뭐 신나고 이런 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날들을 겪을 때 잠깐 멈추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아마 출발선일 것 같은데요. 그 반응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관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관찰하는 능력인 거죠.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네.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보이고 들리고 이러니까 쉬워지는데 나를 관찰하는 건 사실 이제 어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감정적인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분들은 어떤 좀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가슴에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뜨거워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바닥에서 땀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모든 것을 겪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이불킥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부터 살펴보시면 조금 약간 천천히 좀 바라보는 자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화에 먹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나의 화구나 좀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제가 너무 예전에 네. 예전에 그 마인드 컨트롤을 배웠을 때 학교 당시에 그리고 네네. 메디테이션 같은 걸 배웠을 네.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관조라는 거였습니다. 네. 제3자의 입장에서 너를 바라봐라. 너와 너의 감정을 바라봐라라는 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합당한 접근일까가 저의 가장 큰 퀘스천이었거든요. 네. 그냥 감정 자체를 내 감정이 아닌 제3자의 그 감정인 것처럼 관조하라는 것이 네. 그게 과연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가 저한테는 풀리지 않는 지금도 네. 사실은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숙제거든요. 네. 이제 그 명상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감정 조절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이기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내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이제 멈추고 바라보는 게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듯이 가장 어려운 점이 내가 이렇게 화가 난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데 이게 맞는 건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 감정에 대한 판단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지금 화가 났네. 왜 나는 화가 났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화를 낼 상황이 아니야는 지금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관조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좋다. 때부터 지금까지 네. 풀리지 않았던 네. 화두인데 네. 말씀을 갖다가 딱 1분 만에 정리를 해버리시네. 나 왜 이런 얘기를 왜 예전에 그 가르쳐주신 분들 왜 안 하셨어?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셨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은 이제 거였나? 판단을 내려놓고요. 일단 네.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다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믿는 거죠. 내가 화났을 때 제가 지금 화를 계속 얘기를 들고 있는데 뭐 슬픔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뭐 짜증도 마찬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내가 또 이런 거에서 짜증 났어.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짜증이 났네. 이런 반응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좀 기분이 좀 꿀꿀한데 어디서 왔을까? 이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호기심과 난 이런 반응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난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지금 짜증이 나네. 이 반응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그런데 후자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잖아.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나쁜 감정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다가 판단을 집어넣지 마라라는 거죠. 네. 네.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호기심 네.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네, 판단하지. 나의 감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봐라 아주 간단한 요구인데 네. 왜 그 키워드를 생각을 못했지? 그 키를 가지고 이제 감정을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이제 잠깐 그 호기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자로 자라가기 때문에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게 참 어려워서 이런 감정 조절을 하는 그 접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을 궁금해하긴 해봤어도 저를 네, 궁금해해본 그렇죠. 적은 없죠. 다 알지 뭐 이렇게 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접근, 나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럴 때 좀 화가 나고 이럴 때 슬프고 이럴 때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됐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필요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조금 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나한테 필요한 거는 조금 이 사람과 떨어지는 거겠구나. 아니면 지금은 좀 내가 정말 타임아웃을 가지고 내 자신이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좀 휴식을 줘야겠구나.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한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렇구나. 몸을 움직여야 되겠구나.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호기심으로 나의 마음에 접근했더니 이런 게 보였고 그럼 내가
내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내가 나의 양육자가 돼보는 거죠. 나를 좀 어떻게 좀 보살펴 줄 수 있을까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왜? 맞을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감정까지는 읽었어요.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내가 왜 지금 슬픈지, 아픈지, 우울한지까지는 뭐 그 원인은 파악을 했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리는 처방이 과연 맞는 처방인지 내 맘대로 내가 편한 대로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안감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처방을 안 내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감정을 봤을 때 나는 이런 것에 되게 신나하고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거기서 멈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거를 지금 나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건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는 너무 앞서 나간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 필요까지는 안 가도 된다.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분노라고 한다면 당장의 어떤 처방이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죠. 폭발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휴식이라든지 뭐 대화로 푼다든지 모임을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정도의 감정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서 멈춰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실 유튜브 있겠어요? 창에 올라온 두 네. 가지 질문만 네. 간단하게 벌써 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 마음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 사람 성격이 하나로 정의가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방향입니까? 왜 우리가 그 MBTI 같은 거 뭐 또는 뭐 혈액형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나로 정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의 근원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가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좀 단순하게 사는 게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신을 관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을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MBTI로 나누고 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람은 굉장히 유기적인 존재고 그렇죠. 사람의 어떤 성격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 감정이라든지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뭐 성향 뭐 이런 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은 또 본연의 성격과는 본연의 성격이나 기질과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맞아요. 시간에 따라서 다 맞아요. 다를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사람을 단순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그 요즘의 트렌드를 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MBTI 저도 한번 봤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바뀌는데 네.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데 이걸로 저를 정의한다는 게 그게 참 네. 무리다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재밌기는 하죠. 그런데 그렇죠. 뭐 정말 만나서 그냥 한번 네. 해보는 건 재밌긴 하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골프를 칠 때 말입니다. 어느 날은 공이 잘 맞아요. 또 어떤 홀에 가서는 공이 안 맞아. 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스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맞으면 왜 잘 맞았는지 내가 잘못 맞았으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치면 이게 왜 잘 맞는지 왜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네. 내 마음을 그렇게 골프 스윙을 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으면 내가 오늘 왜 기쁜지, 내가 오늘 왜 행복한지, 내가 오늘 왜 그렇지 못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개들은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오늘 하루 되게 뭐가 잘 되면 운이 좋은 날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운을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너무 훌륭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나 박사님이 저한테 훌륭하다 그랬어요. 나 감동이야 지금. 네, 훈훈하네요. 나 칭찬받았어요. 네,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두 분.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사실 이 마음 챙김이라든가 감정 조절은 오늘 이렇게 살짝 감만 봤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또 뒷불리 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들고 좋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네. 언제나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박소은 박사님 보내드리고 저희들은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